네, 한미 동맹을 다진 양국 정상의 2박 3일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또 앞으로의 양국 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 일정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두 분의 전체적인 평가를 좀 짚어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한미동맹 2.0 시대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한미동맹은 이제 한국전쟁을 계기로 군사동맹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한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동맹의 또 이제 국제질서 유동성도 커졌고 신경제 신안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한미동맹 성격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요인이 문재인 정부 때 조금 한미동맹에 영향을 줬죠.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네.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 뭐 과도한 방위 분담 요구.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또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한 번 더 평화를 견인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강했기 때문에 이 점이 또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미국과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게 지난해 5월 21일 날 날짜도 똑같죠. 이제 문재인, 바이든 간에 한미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가치 동맹으로 전환하기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근데 그게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확실하게 이제 방점을 찍은 게 이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2.0 시대의 특징은 한반도 공간이라는 동맹의 범위가 글로벌로 확장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안보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경제 기술 동맹으로 군사 동맹이 진화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가치 동맹입니다. 지금 숨겨진 그림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인권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맹 체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으로 확장이 됐고 군사 동맹에서 경제 기술 동맹, 그다음에 가치 동맹으로 확장된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동맹 변화의 어떤 방점을 찍은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 센터장께서는 총평을 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짧게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재선 선거가 있는 2024년 말, 그보다 길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마치는 2027년 5월까지 2년 반 혹은 5년 동안 앞으로 한미 관계를 이끌어가야 할 두 정상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 하루 만에 만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핵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경제 안보, 영내 협력 이슈 등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 두 정상이 상당 부분 인식을 같이 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된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군사 동맹을 넘어가지고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관계를 확장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정상회담에서도 많은 의제가 있었지만 단연 돋보였던 게 이 경제 안보였거든요. 정상회담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한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경제 안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 선진국 따라가는 추격국가의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지금 사실 한국은 지난해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고 배터리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이거든요. 지금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한테 밀리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파운드리는 초격차가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뭐 경쟁 관계인데. 근데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이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세계 시장이 70% 절대 강자죠. 그러니까 미래 산업을 지배하는 게 반도체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 한미 동맹의 결정적인 공통 분모가 될 수 있고 일본은 이걸 못 주죠. 네. 이제 그걸 상징하는 게 삼성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뒷얘기는 사실 이제 우리 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 중간 선거를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이라는 그 임팩트는 사실 그 시간대가 사실 미국의 프라임 타임 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 동맹 경제안보동맹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지만 국내 정치적으로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삼성은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삼성도 사실은 상당한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경쟁자인 TSMC는 저런 거 못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양안 관계에서 그 대만을 방문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가 좋은 그 장소가 삼성
캠퍼스라고 볼 수가 있었죠. 네. 이번 반도체 관련 움직임도 그렇고 경제가 굉장히 전면에 부각된 면이 있어서 경제계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IPF에 참석하는 이제 참여하게 된다거나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돼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좀 실제로 시너지를 낼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전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이제 경쟁자라고 한다면 이제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의 경쟁이 매우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같은 부분이 이 원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에게는 세계 원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훨씬 많아진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원전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원천 기술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 원전 수출에 있어서 협력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원전 협력을 매우 강조했다는 부분은 우리에게도 매우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 대통령실 간 소통 협력 채널로 NSC 경제안보대화도 출범을 하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중국에서 경계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한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는 뭐 앞서 보도에 따르면 외교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안미 경중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안보하고 경제가 분리가 될 수가 없고요. 이제 볼륨으로는 지금 미국, 일본, EU와의 교역 관계야 중국 단일 교역 관계가 우리가 유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퀄리티 질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반도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70%또 이제 파운드리에서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는 거의 5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큰 것 같지만 사실 핵심적인 이 경제의 성장 견인해낼 수 있는 첨단 기술 분야는 한미가 사실 더 긴밀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뭐 지금 모든 합의에서 중국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들어있거든요. 네. 경제안보 대화 지금 동맹 간의 경제안보 대화를 못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윤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위에서 첨단 기술이 견인된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공급망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경제안보 대화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그런 민주 진영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권위주의 진영과의 어떤 진영 간 어떤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IP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포함해서 이런 한국의 대통령실 간의 직통 이 경제안보대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들이 공급망에서 배제될 걸 이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반발을 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얘기는 단 한마디 나오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네. 네. 하지만 이 한중 관계가 부담으로 작용이 되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명분 없는 경제 보복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중국의 보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택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이익에 맞는 것이냐라는 점을 좀 먼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초기부터 가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들어가서 우리에게 불리한 질서는 좀 줄이고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을 늘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 여부보다는 이러한 정책 결정이 우리의 장기적 이익에 보다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먼저 생각하고 네. 중국이 혹시라도 우리가 볼 때는 뭐 명분이 없지만 중국이 혹시라도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중국과 대화를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행보도 좀 보면 오늘 오전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또 신규 투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 앞서 이제 미국 내 중간 선거 얘기도 해주셔서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이 중간 선거라든가 정치적 입지 부분을 고려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론 뭐 삼성의 텍사스 공장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자동차의 조지아주 건립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삼성과 현대 모두 기업의 이익에 맞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본인의 당이 이번에 맡고 있는 11월의 중간 선거에 최대한 유리하게 이제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결정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기업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는 그것이 기업의 이익에 부합한 것. 그래서 한미 모두 이러한 결정이 미국 경제와 한국 기업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결정이었다라고 보는 게 보다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의선 회장과의 면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국내 정치에서요. 대선이든 중간 선거든 외교 안보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칩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한반도 문제 그건 우리 중심의 그 한반도 중심의 지동설이고요. 미국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입니다. 그 클린턴 등 유명한 말도 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하반기의 중간 선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사실 삼성에서 시작해서 정의선으로 끝나는 경제로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저도 자세히 확인 안 했습니다만 정의선 회장하고는 무려 50분간의 시간을 보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업과 50분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에 한미의 핵심은 이제 경제 안보 동맹, 가치 동맹, 기술 동맹 이런 이제 성과를 볼 수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정치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상당히 많은 선물을 안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걸 최대한 부각시키는 행보를 이번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이후에 두 정상은 마지막 일정으로 이 오산 공군기지 내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을 격려를 하고 또 화기애애한 모습을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방한 마지막 일정의 키워드도 안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공동선언문을 보게 되면 한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매우 구체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적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으로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또 지난 5년 동안 그 대화의 깊이 혹은 이제 횟수가 많지 않았던 확장 억제에 관한 논의를 이제 재가동하고 네. 이러한 부분들을 매우 자세한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이번 공동선언문에 담은 것이죠. 그것은 한미 정상이 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서로 같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는 것도 있고 그러한 인식의 공유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응하는 양국 동맹의 강도를 또 설명해 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한미 정상회담 마지막 일정도 과거에는 이제 뭐 대통령이나 방문자 본인이 이제 뭐 DMZ를 방문하는 뭐 이러한 일정을 보여줬다면 오늘 이 오산의 항공우주작전기지를 본부를 방문한 것은 보다 좀 진화된 대북 대응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기획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정상의 격려 사이에서도 보면은 이 한반도에 가해지는 위협은 전 세계 평화에도 중요하다면서 한미 동맹의 강화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거든요. 격려사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지금 아까 나온 이제 공작사 공군작전사령부 정확하게 항공우주작전본부거든요. 전 저희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 극비 시설입니다. 예. 저기는 정말 그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시설이고요. 실제로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런 기능들이 구현되는 곳이 저곳입니다. 그 핵 공격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지하에 있고요. 지하 안반 속에 있고 그냥 벙커가 아니고요. 거대한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극비실에서 저 어디까지 저 화면이 공개가 될까 했는데 상당히 많은 공개가 됐거든요. 네. 저게 상징적인 겁니다. 그 DMZ뿐만이 아니라 저 지하 벙커에 있으면 저기 다녀온 사람들은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그 정도의 첨단 시설이고 물론 한미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미 장병들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마지막 저 장면이 저기 굉장히 그 임팩트 충격이 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기가 어떤 데인지 일반 그 국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네. 저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로 이제 한미가 안보 협력에서는 이제 핵심까지 갔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게 바로 저곳입니다. 지금 미국 언론의 보도를 봐도 한미 정상의 대북 해법이 이전과는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궁금한 거는 북한 측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또 앞으로 좀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궁금한데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공동선언문과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게 되면 연합방위 태세나 확정 억제뿐만 아니라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제의하고 또 북한의 이제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서 정치적 상황의 부침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과 또 북한의 대화를 제의하는 것 이것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과연 한미가 제공하고자 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빠른 시간 아니면 혹은 북한이 과연 받을 의사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한미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대북 정책은 원칙적으로 의미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고 또 방위 태세를 유지하지만 그와 또 동시에 대화를 제의하고 또 인도주의적 지원은 언제든지 계속하겠다라는 것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북한의 핵무력 개발과 도발은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핵에는 또 핵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미 정상은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뒀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상황은 이제 금년 들어서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깼죠. ICBM 발사했고 핵실험 준비도 끝났다는 그런 국정원 판단도 있고 더 중요한 건 김정은 같은 북한 최고 수뇌부의 입에서 남한을 상대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핵전쟁이 아닌 상황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핵 교리를 가진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고요. 이런 핵 위협에 놓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미국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한반도 핵 문제는 질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도 질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이 다뤄졌고요. 그러니까 확장 억제는 사실 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핵만이 아닙니다. 해구산, 재래식 타격 능력,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체계 세 개가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것과 함께 가용한 모든 노력을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그다음에 이 EDSCG 한미 확장 전략 협의체 그것도 고위급. 사실 2016년에 만들어져서 2018년 1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직전에 이제 마지막 이후로 그다음에 이제 대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걸 고위급으로 이제 격상을 하기로 했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거고 억제 부분에 더 강조점을 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고요. 사실 이거 말씀드린 한반도 핵 문제가 질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은 조금 부드러운 내용의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두 정상의 어떤 케미에 대해서도 뭐 보도도 나오고 평가도 나왔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만 봐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만찬장에서도 실제로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정상은 일단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한 신봉이 매우 강한 지도자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측면을 강조해 왔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해 왔기 때문에 소인수 회담이나 이제 단독 회담이 길어지게 된 것도 어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보다는 두 정상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길어졌다라고 이제 대변인실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만찬이나 이런 오늘 총 4차례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제 만남 통해서 서로의 가치관, 세계관 등을 이제 이해하고 그러한 인식의 공유하에 앞으로 이제 정책을 협의하게 된다면 훨씬 더 한미 간 협의의 그 과정이라는 것이 더 순조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는 이번에 동행하진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는 만찬장에 등장을 했거든요. 여기에도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만일에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실무 방문입니다. 왜냐하면 국빈 방문하면은 부부가 오게 되면은 그 행사들이 많아지거든요. 네. 근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 와서 그 한미 경제 동맹, 경제안보 동맹, 그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가서 IPF 출범, 쿼드 정상회 이런 이제 숨가쁜 일정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빈 부부동반 방문이 아니었던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예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영접을 했다는 걸 보고, 그건 이제 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은 사실은 그 실질적인 강화도 있지만은 이제 향후에 이제 실무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양국 정상 간의 케미. 그게 이제 한미 동맹 2.0 시대의 핵심적인 어떤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공동성명 말미에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으로 초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답방 시기와 함께 한미 관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하루 만에 이제 한국을 오게 된 것은 어떤 상호주의에 대한 존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고 이번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였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존중을 했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차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을 방문하게 되는 것인데 올해 여러 정치 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과연 뭐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그 일정에 워싱턴 방문을 넣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 두 정상이 서로 매우 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뭐 일정만 맞는다면 어느 시점이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 한미 관계 전망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한미 동맹은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엔 2.0 시대를 확고히 자리를 잡았고요. 지난해 5월 달 날짜도 똑같습니다. 그때 입구를 형성했고 이번에 확고하게 이제 불가역적인 입구를 형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이 뭐 서둘러서 2차 미국을 방문하거나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미 이제 확고한 체제로 들어섰고요. 이제 관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라는 그런 흐름 속에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그 윤석열 후의 외교가 공통점을 찾은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